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작품은요, 바로 이 작품.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햄릿입니다. 4대 비극은 아니지만 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정말 유명한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떤 비극적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햄릿은요, 비극적 상황에 처한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비극미가 돋보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햄릿의 모순된 심성은요, 이 단순한 해석을 좀 불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중성의 모호함 때문에 명작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사실 조금 어렵거나 애매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이게 비평가들도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명작이라고 치켜 세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햄릿은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자 최근 실사화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라이온 킹이란 영화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삼촌에 의해 왕인 아버지가 죽고요, 쫓겨난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행한다는 어떤 기둥 줄거리 말이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 영화 쪽이 조금 더 상황이 단순하긴 합니다만 햄릿의 기본 플롯이 그대로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음사에서 나온 이 책의 이 햄릿의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은요, 이게 햄릿에 나온 비극적 사건인 오피리아의 자살을 그린 오피리아의 죽음이란 그림인데요, 영국 테이트 갤러리에 있거든요. 제가 테이트 갤러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실 테이트 갤러리는 영국 화가 위주의 어떤 그림들이라서 특별한 그림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햄릿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햄릿의 이야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햄릿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91명, 그죠? 91%. 햄릿의 이야기를 전체 다 알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19%. 이게 이제 오피리아가 누군지 아느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가 이 이야기 전체를 아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햄릿을 실제 책으로 읽어본 사람은 한 100 중에 1.9%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긴 해도요, 연극 대본 형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굳이 연극 대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제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소개하면서 희곡이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댓글로 이게 왜 희곡이냐, 이거는 누가 봐도 비극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다셔서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이 희곡은요, 연극 대본 형식을 말하는 거고 희극과 다른 말이죠. 비극, 희극할 때 그게 아니고요, 희곡은 연극 대본 형식의 작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잼라이브의 잼아저씨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햄릿은 왕자입니다. 어느 나라 왕자일까요? 1번 영국, 2번 덴마크, 3번 아스가디언. 자, 시간은 5초입니다. 5, 4, 3, 2, 1, 땡! 아유, 잠깐. 땡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자, 이제 맞추셨죠?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2번 덴마크입니다. 그러니까요, 햄릿의 배경은요, 덴마크란 얘기죠. 이야기는요, 병사들이 성벽에서 죽은 덴마크 선왕의 유령을 목격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선왕의 유령은요, 햄릿에게 자신은 동생인 지금의 왕 클로디어스에게 독살을 당했고, 그리고 그 원인은 왕비 때문이라고 알려줘요. 왕비는요, 선왕이 죽은 후에 겨우 2달 만에 지금의 왕과 재혼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원래부터 짜고 그랬다라는 거죠. 햄릿은요,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복수를 맹세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 복수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요, 스스로 자살할 생각도 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햄릿이 굉장히 우유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햄릿을요, 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행동에 나서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지식인이랑 겹쳐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우유부단하다기보다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직접 독살한 거랑 거의 마찬가지다 라는 이런 사실을 지금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서 당연히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그런 내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우유부단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햄릿은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횡설수설하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연극을 통해서 삼촌의 범죄를 확인한 햄릿은요, 왕비와 대화하다가
커튼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왕인 줄 알고 칼로 푹 찔러요. 또 죽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 제상인 플로니어스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요, 햄릿이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오피리아는 실제로 미치게 되고요, 결국 물에 빠져 자살하게 됐습니다. 플로니어스의 아들이자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오티즈는요, 왕의 사주를 받아서 햄릿과 검술 시합을 하게 됩니다. 촥 이런 거 있잖아요. 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생활체육으로 펜싱 과목을 들었었거든요. 한 학기 내내 배웠는데 지금 이 자세 하나 하려고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투를 할 때요, 칼끝에 독을 바르고 햄릿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결국 햄릿을 찌르는데 성공은 했는데 이 결투 중에 칼이 바뀌는 바람에 자신도 독이 바른 팔에 상처를 입고 죽게 됩니다. 또 왕은요, 햄릿을 확실하게 독살하기 위해서 술이든, 그러니까 독이 든 술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왕비가 마시게 돼요. 그래서 왕비도 죽게 되고요. 결국 햄릿은 독이 발려진 칼로 삼촌을 찔러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도 아까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독과 죽음만이 가득한 엔딩이 됐습니다. 햄릿이 유명한 이유는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복수를 하기까지 갈등하는 햄릿의 내적 고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복수극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라는 짐을 짊어진 사람의 이중적 마음과 고뇌를 표현한 거죠. 이게 복수라는 게요, 악행에 대한 복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복수 행위 자체는 그것도 악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햄릿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복수를 종용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햄릿은요, 마치 현대인의 특징인 분열 상황을 겪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행위든지 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햄릿에게서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현대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햄릿에는요, 문학 작품 사상 가장 유명한 바로 그 문장이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어 한번 쓰면 이런 표정으로요, 발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은데,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해석이요, 대중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꾸 연기를 하게 되네요. 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익숙하죠. 근데 최근 번역되어 나온 작품들은요, 특히 교수님들이 해석한 작품들은 이 통속적인 해석을 따르면 자존심 상한다고 느꼈는지요, 이대로 해석한 책이 정말 별로 없어요. 이대로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있고요, 이대로 살아 죽어 없어져 그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 민음사판에서는요, 이 책이요, 여기서는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사적인 제 견해입니다만 이런 해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좀 통속적이지만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음이냐 없음이냐 이런 해석은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를 초월한 좀 더 존재론적 고민을 하는 것이 햄릿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 위의 표현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연극 대사잖아요. 그럼 우리 생활 가운데 대사를 하는 건데, 누가 있음이야 없음이야 이게 문제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대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요, 전체적으로 주석다는 것 같은 걸 봐도요, 이게 작품을 대중들에게 좀 재미있게 소개하겠다라기보다는요, 논문식으로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서요, 유려하게 읽히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논리적인 해석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책방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습니다. 좋아요냐 구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가 문제입니까? 둘 다 하면 되죠 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해석 때문에요, 문학작품의 진정한 메시지가 희석되는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대표적으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작의 설정들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느라고요, 원작의 핵심 메시지는 희미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요, 템페스트란 제목이 더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번역한 제목으로 더 많이 쓰이는 작품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폭풍우입니다. 폭풍우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정확하게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이 좀 의미가 없는 게,
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처음에는 연극 대본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출판되다 보니까 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신빙성 있는 연구에 의하면 헨리 8세가 마지막 작품이고요. 폭풍우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이라는 거죠. 하지만 헨리 8세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기 때문인지 폭풍우를 마지막 작품이라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면 로맨스극의 마지막 작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폭풍우를 마지막 작품으로 놓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폭풍우의 마지막에 주인공의 프롤로그가 마치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작품은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고 일종의 소동극에 가깝습니다. 저는 한여름밤의 꿈과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외딴 섬에 딸 미렌다와 같이 살고 있는 마법사 프로스페로가 주인공입니다. 원래 밀라노를 다스리는 공작이었다가 동생에게 쫓겨나서요, 목숨만 건진 채 딸과 함께 외딴 섬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 섬은요, 예전에는 마녀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의 아들인 괴물 캘리번이 이어받아서 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마녀에게 잡힌 정령 에이리어를 풀어주고 종으로 삼고요, 그리고 캘리번을 노예로 삼아서 이 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일어나서요, 근처를 항해하던 배가 난파되는데, 사실 이 폭풍우는 프로스페로가 일으킨 것으로 이 배에는요, 그를 밀라노에서 쫓아내었던 그의 동생, 프로스페로의 동생, 그리고 나폴리의 왕과 그 왕의 동생,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탄 배였습니다. 프로스페로는요, 정령을 시켜서 이들 일행을 각각 찢어놓고요, 그중 나폴리의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인 퍼디난드는요, 자신의 딸인 미렌다와 만나게 합니다.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빵 빠지게 되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는 이렇게 금사빠들이 많은데요, 그래야지 이제 빨리빨리 그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미렌다는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못 보고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퍼디난드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무인도에서 조난당해 만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요, 각각 두 패로 찢어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서로 모반과 배신의 계획을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꿰뚫어보는 프로스페로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요, 결국 그들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폴리의 왕은요, 그의 아들이 난파 중에 죽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미렌다와 잘 놀고 있는 왕자를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재회의 과정에서 미렌다는요, 아버지와 왕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브레이브 뉴월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제목으로 쓴 소설이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입니다. 사실 미렌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인간들은 아름답고 저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분명 멋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알고 보면 프로스페로와 그 딸 미렌다를 이 섬으로 내쫓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멋진 신세계라는 책 역시 그런 아이러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으로 차용한 것 같습니다. 프로스페로는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 밀라노의 공작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스페로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요, 마법까지 버리고 딸과 함께 밀라노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메시지는요, 화해와 용서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심지어 내쫓아서 십수년을 외딴 섬에 방치한 채 내버렸던 사람들을요, 프로스페로는 용서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프로스페로가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에필로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프로스페로의 용서이자 셰익스피어의 용서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셰익스피어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죠. 셰익스피어 작품들은요, 오리지널 창작도 있지만 꽤 많은 작품들이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나 소설들을 각색한 내용이어서 당대의 표절 작가로 비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저작권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절이나 모방이 흔했었고요. 무엇보다 셰익스피어는 대중극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그것들을 연극으로 만드는 작업에 충실하게 쓴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대중들과 직접 마주하다 보니 상처 입는 일도 많았을 것이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자신만 잘난 줄 아는 악플러들은 존재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과 프로스페로의 독백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후로는요, 극단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생을 마치거든요. 그러니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학자들이요, 프로스페로와 마녀의 아들 캘리번의 관계에 주목해서요, 이 우화를 식민주의가 그대로 투영된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섬의 원래 주인인 캘리번을 프로스페로가 마법으로 지배해서 노예로 만든 뒤 섬을 빼앗는 것이 식민주의의 은유라는 것입니다. 프로스페로의 마법을 식민 지배자들의 무기와 기술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원주민을 위협해서 부당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이 작품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텍스트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해석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에 치우쳐서요, 작품의 메인 메시지인 용서와 화해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용서와 화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은요, 늘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용서를 할 수 있어야 과거의 후회로 남지 않으니까요. 원작의 핵심 메시지를 잊지 말고 이 작품을 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포비든 플래닛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56년 작품인데요, 템페스트의 기본 줄거리를 SF로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 바로 스타트rek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왔던 로봇이라든가 광선총 같은 아이디어는요, 스타워즈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SF 영화의 원조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포비든 플래닛인데, 폭풍우는 바로 그런 작품의 원작인 것입니다. 이래저래 영미권 문화는요, 셰익스피어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셰익스피어의 폭풍우, 템페스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좋은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이유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꾹 누르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안 책방에서 다뤘던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일단 시안 책방의 가장 첫 번째 영상이죠. 이 첫 번째 영상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도 있고요. 한여름밤의 꿈이나 템페스트, 햄릿 같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요, 셰익스피어 작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비극에 해당하는 작품은 햄릿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짝 비극적인 작품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계속 이 리뷰를 피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셰익스피어 비극 중 가장 강렬하고 그리고 스케일도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갈등 역시 가장 극적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실제 연극으로도 많이 공연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요, 잠깐만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멈춘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셨나요? 햄릿 있죠. 그리고 오셀로, 그리고 리어왕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맥베스, 이렇게 4개가 4대 비극인데요. 이들 비극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죽음으로 끝나고요, 일단. 그리고 왕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인물들이 어떤 성격적 결함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불행해지면서 내적인 갈등을 겪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맥베스가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스포일러는 아닌 게요, 그 주인공의 죽음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장르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거죠. 스코틀랜드 덩컨 왕의 장군인 맥베스는요, 반란군을 진압하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하는 중에 동료인 뱅쿠어와 같이 새 마녀를 만나게 되고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맥베스는 왕이 되고 뱅쿠어는 그 자신은 왕은 아니지만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지나가는 새 마녀가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어디서 약을 팔려고 그래, 이런 식의 그런 반응이었다가, 그런데 작은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맥베스는 조금씩 믿는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덩컨 왕이 맥베스의 성에 와서 자게 되는데 덩컨 왕을 살해하고 그 죄를 문지기들에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이때 망설이는 맥베스에게 용기 없는 겁쟁이다 라고 자극하면서 살인을 하게 한 것이 맥베스 부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맥베스 부인이 이 작품의 빌런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맥베스 부인과 맥베스의 대화는요, 맥베스의 갈등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연극적 장치인 거죠. 이게 소설이면요, 그냥 맥베스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연극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대화로 풀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맥베스 부인의 부추김은 맥베스의 야심과 권력욕이 만들어낸 마음의 소리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영화적 기법으로는 이렇게 한쪽에선 한 사람이 갈등을 겪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고 한쪽에서 악마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뿅뿅 싸우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냥 맥베스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덩컨 왕이 살해당하자 덩컨 왕의 두 아들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요, 도망치게 됩니다. 맥베스는 왕위에 즉위를 하고요. 왕이 된 맥베스는 더욱더 야심이 생겨서 같이 예언을 들은 뱅쿠오와 그의 아들을 죽여서 완벽하게 왕위를 보존하려고 하는데요. 뱅쿠오는 죽지만 그의 아들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 요소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맥베스는 연회에서 뱅쿠오의 유령을 보면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게 돼요. 맥베스는 예언을 확실히 하고자 다시 새 마녀를 찾아가서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이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여자에게 난 사람은 자신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 중 하나인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예언 때문에 그의 가족을 죽이게 돼요. 복수심에 불타는 맥더프는 덩컨왕의 아들인 멜컴과 힘을 합해서 맥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맥더프와 멜컴은 잉글랜드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맥베스를 치게 되는데요. 병사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위장을 하는 바람에 이 병사들이 움직이니까 마치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녀들의 예언 하나가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맥베스는 여자가 난 사람에게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고서 전쟁터에서 끝까지 싸우는데요. 최후에 맥더프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맥더프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제왕절개도 여자가 난 아이는 맞지만요, 이 원문을 보면 어미의 다리 사이에서 난 사람이라는 정도의 의미였기 때문에 결국 맥베스는 맥더프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J.R.R. 톨킨은 어릴 때 맥베스를 읽으면서 맨, 사람이죠. 맨은 맥베스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예언 부분을 읽고 아, 그러면 이거는 여자, 우먼이 쓰러뜨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제왕절개 트릭이 나오니까 약간 실망을 한 거죠. 좀 뻔하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신이 반지의 제왕을 쓸 때 이 아이디어를 쓰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에 마술사 왕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빌런 진영의 유능한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술사 왕은 맨에 의해서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맨은 사람과 남자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읽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마술사 왕은 사람이 아닌 호빗 메리와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전사 에오윈의 합동 공격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맥베스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맥베스는 결국 한 사람의 야심과 권력욕이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좀먹고 악행으로 이끄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불안에 시달리고요. 죄책감에 짓눌린 인생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맥베스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맥베스의 부인도 옥류병에 시달리다 죽게 되죠. 욕심 어린 행동은요, 상식 밖의 행동을 유발하고요. 그것은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 되는데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매우 손해가 되는 듯이 느껴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덤 그랜트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보듯이요, 의외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기버가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는요,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불안이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거든요. 불안에 떨만한 짓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요, 오래 그리고 건강히 사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요, 가만히 있어도 환경이 급변해버리는 현대 발전 속도는 우리에게 내적 불안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큼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조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막상 보니까 아직 못한 리어 왕이나 오셀로도 빨리 리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희곡이라는 낯선만 극복하면 셰익스피어는 정말 이건 정말 셰익스피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명작들이 많습니다. 뭐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시안책방의 전국민 지식보급 프로젝트 읽은 척 책방입니다. 세계사에 남아있는 많은 명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마치 읽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전혀 읽지 않은 책들이 또 많죠.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책을 읽은 척 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그 코너입니다. 읽은 척 책방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 책을 읽은 사람도 정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읽기엔 정말 어려운 게 그 희곡 형식이라고 그러죠. 대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막 그 문체도 그냥 셰익스피어 특유의 오 그대여 막 하는 약간 그 간질간질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읽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줄거리를 먼저 좀 알려드리면요. 이탈리아 베로나시라고 그 베네치아 근처에 있는 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명망 있는 두 가문 몬테규가와 키프리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문은 정말 언제부터 원수였는지 모르는데 그냥 원수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도 안 나와요. 그냥 너무나 싫은 원수가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로미오는 줄리엣을 그 전에 볼 일이 없었는데요. 이 로미오가 그 줄리엣의 파티라기보다는 캐프리카의 파티에 몰래 잠입을 하게 돼요. 그게 마침 가면무도회에서 가면을 쓰고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줄리엣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줄리엣의 창가로 갔는데요. 줄리엣도 이제 창가에 나와가지고 오 로미오 막 이러면서 그리워하는 걸 보고서 서로 눈이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로 이제 결혼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결혼을 했으면 로미오가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촌인 줄리엣 사촌인 티볼리랑 같이 싸움이 붙어버려요. 티볼리는 그 자동차고요. 티볼트랑 싸움이 붙어버려요. 싸움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수가 있는데 진짜 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군주가 이거 가만 놔두면 두 집안이 워낙 싸우니까 얘를 추방해야겠다라고 해서 로미오를 추방하게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줄리엣은 얘는 빨리 결혼시켜야지 결혼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탈피하려고요. 신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줄리엣이. 그 신부가 꾀를 낸 것이 그 수면제, 거의 죽음처럼 보이는 수면제를 먹고 이게 그 죽은 척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무덤가로 내가 로미오한테 전가를 넣어가지고 로미오가 가게 하겠다. 그럼 둘이서 만나가지고 잘 도망가 살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 둘의 화합이 결과적으로는 두 가문의 화합을 이끌 것이다 라고 신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략을 꾸민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신부의 전령이 로미오한테 도달을 못합니다. 로미오는 그냥 죽었다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줄리엣한테 갔는데 거기 진짜로 죽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로미오가 자살을 하게 되죠. 줄리엣이 그걸 깨어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미오의 단검을 자기의 가슴에 찔러서 둘이 결국 죽게 되는 얘기로 끝납니다. 정말 비운의 연인이죠. 여기까지 해서는 뭐 그렇게 다 아는 얘기니까 읽은 티는 잘 안 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읽은 척 할 수 있는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줄리엣의 나이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로미오의 나이는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줄리엣의 나이는 책에 정확히 나오는데요. 앞으로 14살이 되려면 한 2주 남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살인 거죠. 13살이고요. 로미오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봤자 한 15에서 16.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딩들의 사랑 노림인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아무리 옛날이라지만 그렇지만 이 중학교 나이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까지 그런 게 과연 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어린 나이였다는 게 약간 충격이죠. 23살이 돼도 이런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요즘에.
33살이 되면 할 수 있으려나요? 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사랑의 시간. 이 일이 벌어진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혹시 아세요? 이것도 되게 깜짝 놀랄 포인트인데요. 만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혼은 아니고요. 수요일 날 그 티볼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추방을 당합니다. 로미오가. 그리고 금요일 날 죽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죽기까지 일주일. 일주일이 뭡니까? 영업일로 5일이죠. 예, 주말 빼고 영업일로 5일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그 사이에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만나는 시간도 거의 없어요. 잠깐 얼굴 보고 오 하면서 결혼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추방당하기 전날에 하룻밤 같이 지내는 게 거의 유일한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이건 원나잇 스탠드가 이런 건가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데이트하는 시간도 없었던 그런 연인이었죠. 네, 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굉장히 다 충격적이래. 예, 다 정말 충격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로미오가 낭만적 사랑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로미오가 금사빠라는 거죠. 그것도 정말 심한 금사빠였어요. 줄리엣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진 게 금사빠가 아니라 거기 왜 갔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원수가의 파티에 로미오가 참석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로미오가 그 파티 왜 참석했냐 이거죠. 그게 로미오가 계속 짝사랑하는 로잘린이라는 연인이 있었거든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파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러 간 거죠. 갔다가 그 여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줄리엣이 더 예쁜 거죠. 그래서 줄리엣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뻥 빠져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짝사랑했던 이 여자는 한순간 잊어버리고 오! 줄리엣! 이러면서 바로. 줄리엣도요. 사실은 그전에는 결혼 생각은 1도 없는 비혼주의였거든요. 뭐 당연하죠. 13살인데요. 그런데 줄리엣도 로미오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 막 이러니까 둘 다 외모지상주의 끝판왕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얼굴밖에 본 게 없는데 바로 사랑에 빠져버리니까요. 네. 네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장 유명한 대사인 정말 이건 제가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야 한 건데 오 로미오 그대는 왜 로미오인가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왜 로미오야? 로미오니까 로미오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요거는 약간 뜻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 우리 원수가인 로미오, 그 몬테규가의 로미오 몬테규냐? 왜 하필이면 그 가문이냐? 이런 식의 넋두리인 거고요. 이 얘기를 듣고서 로미오가 저 여자도 나한테 빠져있구나 라고 해서 발코니에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으쌰으쌰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아주 좀 심도 깊은 의미 있는 대사였다. 또 하나는 이건 모델에서 이거 잠깐 볼 텐데 로미오 줄리엣의 대사 중에 하나인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이기에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달콤한 슬픔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스위스로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아는 그 가수들이죠. 연세대 출신의 사중창단. 사중창단이란 말은 좀 웃긴데 어쨌든 그 그룹의 이름이 바로 이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온 스위스로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따서 지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뭐 인문학적인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를 좀 보면요. 요거는 그 좀 외적인 얘기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영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 로미오를 맡은 사람, 줄리엣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줄리엣을 맡은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1968년작이라고 합니다. 그 올리비아 세. 이 사람을 지금까지 당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올리비아 세. 줄리엣 하면 올리비아 세인 거고요. 자, 그럼 로미오는 누굴까요? 자, 로미오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일 텐데요.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죠. 1996년에 로미오 역을 맡게 됐는데요. 약간 몽환적이고 태폐적인 로미오. 지금의 뭐 영화배우로 치면 데인드한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은 아니지만 좀 더 잘생기고 조금 더 뭔가 매력적인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직도 줄리엣은 올리비아 세, 로미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로미오와 어떤 줄리엣을 원하시는지요? 자, 지금까지 시한책방의 전국민 지식보급 프로젝트 읽은 척 책방이었고요.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은요, 인간의 본원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게 많죠. 맥베스의 욕심이나 햄릿의 갈등 같이 좀 부정적이지만 원초적인 감정을 잘 끌어내서 보여줍니다. 500년 후인 지금도 인간들은 그 감정에 공감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고 또 읽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요, 어쩌면 인간 감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면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 바로 그런 감정을 다룬 작품인데요. 질투입니다. 분노나 증오보다도 더 스스로의 영혼을 좀먹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질투 때문에 파멸에 이른 장군의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소개해드립니다. 갈등 상황이 명확하고 극적이기 때문에 연극 무대에도 많이 공연되는 게 바로 오셀로입니다. 특히 오셀로는 주인공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문화계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전 시기에. 그때도 이 오셀로 역으로 흑인들이 연극 무대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셀로는 작품 중에서 무어인이라는 설정인데요. 무어인은 이베리아 반도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모로코 그리고 북아프리카 근처에 거주하던 이슬람인들을 말합니다. 이 무어인이라는 설정이요, 작품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셀로는요, 무어인으로 베네치아의 용병인데요. 전공을 세워서 장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강하고 이성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죠. 하지만 은근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셰익스피어가 활약했던 그런 1600년대에는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란 개념이나 제도가 확고하지 않을 때예요. 하지만 이때도 베네치아인들이 흑인 오셀로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지지만요, 원로원 의원이었던 데스데모나의 아버지는 무어인과 사랑에 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셀로가 마술이나 아니면 힘으로 억지로 데스데모나를 취한 것이다 라고 왕에게 오셀로의 처벌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적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오셀로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베네치아의 고위층들은 오셀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구할 장군이니까요.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고요, 오셀로는 아내가 된 데스데모나와 같이 전장으로 떠납니다. 이때만 해도 오셀로는 매우 멀쩡하다 못해서 후광까지 비치는 아주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아고가 등장을 합니다. 오셀로의 기수인데요. 이아고는 자신이 부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오셀로에게 부관이 된 카시오를 혐오하게 할 계략을 꾸며요. 그 방법이 바로 질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아고는요, 오셀로의 부인 데스데모나와 카시오의 사이가 수상하다고 슬쩍 오셀로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자 데스데모나의 시녀였던 에밀리아에게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 손수건은 오셀로가 준 거거든요. 그 손수건이 카시오의 손에서 발견되도록 해서요, 이아고는 오셀로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셀로는 이아고의 상상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뭐 점잖은 신 양반이니까 이 정도까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아고는 그냥 카시오의 실각, 그러니까 부관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음모를 꾸민 것인데요. 질투의 광기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목 졸라 죽이게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밀리아의 폭로에 의해서 이 모든 진상이 밝혀지면서 오셀로는 자신 역시 데스데모나의 뒤를 따라가게 되죠. 이 작품의 핵심은 질투입니다. 이아고가 이런 일을 벌인 것도 결국 카시오에 대한 질투 때문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강직했던 오셀로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질투의 위험성을 그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오셀로는 무어인이라는 차별을 계속 당하면서요, 그것이 나름의 콤플렉스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어렵게 결혼에 성공하고도 그 아내가 백인인 카시오와 바람이 났다는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 근간에는요, 자신은 무어인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모자란다라는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란 감정은요, 질투와 만나기 좋고요, 질투는 보통 대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정의 에너지를 쏟아내기도 쉽거든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부정의 감정은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어디에 쏟아붓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질투나 분노 같은 감정은 뚜렷한 대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대상한테 쏟아부어서 해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사실은 올바른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복수 같은 방법으로 나름의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대상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열등감이라는 전체적 부정의 감정이 질투로 응축되었을 뿐 질투의 대상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열등감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SNS나 아니면 자신의 친구들을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질투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아쉬운 면을 감추기 위한 위장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질적인 전환을 모색하셔야죠. 질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탄내는 나쁜 감정이 바로 질투거든요. 이 질투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그 행동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투에서 해방되는 방법은요,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오셀로를 보면서 놀란 것은 이하고의 능력이에요. 간교한 꾀를 잘 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누가 봐도 간교하고 입만 노리는 사람 같은데 오셀로를 비롯한 여기 등장인물들은 모든 음모가 밝혀지기까지 이하고가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하고의 진짜 능력은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하고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비밀은요, 인간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하고의 통찰력에 있습니다. 강직하게만 보였던 오셀로 안에 숨은 질투의 불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요, 그 질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단어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빌드업을 또 정확하게 해요. 사람이 언제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정도 통찰력이면요,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충분히 대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 보는 눈이 좀 어두운 오셀로의 휘하에 있어서 불행한 방향으로 풀린 인물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요, 충직한 부하 카시오를 배척하고 거짓된 정보만 주는 이하고를 최고의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는 오셀로의 사람 보는 눈은요, 정말 처참할 정도인데요. 바로 이렇게 사람 보는 눈 없는 것이 오셀로의 진짜 비극의 원인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일정 정도 성공에 이르면 다다르는 함정이기도 한데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거 성공 법칙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거나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런 HR 인사이트를 가진 CEO가 대표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장래는 매우 어두울 겁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으로 이것을 좀 적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이 계속 잘못되고 있다면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쓴소리하고 건설적 비판을 제공하는 좋은 사람들을 멀리하고요,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서 객관적 시선을 차단하는 위험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였습니다. 지금 제가 책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강연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여행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중간중간에 오셀로를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어딘가에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은 지금 부산 어딘가를 헤매고 있지 않나, 그 책을 누군가가 잘 읽었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나눔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리어왕만 빼놓고 다 했거든요. 조만간 리어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셰익스피어 희극 중에요, 가장 유명한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소동극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시트콤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의상도 좀 이렇게 재밌는 의상을 일부러 골라 입었습니다.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요. 자, 어쨌든 하지만 정말 이 작품에는 웃음과 해프닝만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작품은요, 그야말로 20대 젊은이들, 아니 꼭 20대라고 한정 지을 건 없고요, 그냥 사랑에 빠진 그런 연인들의 폭풍 같은 연애를 묘사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것을 풍자한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여름밤의 꿈은요, 한여름에 정말 숲에서 야외 무대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 딱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희곡은요, 사랑에 빠진 두 연인 허미아와 라이센더의 사랑을요, 이거 좀 말려달라고 그 허미아의 아버지가 왕인 테세우스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허미아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거든요. 드미트리우스라고. 이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결혼에 간섭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그 사건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은 똑같구나 싶어요. 왕은 아테네의 법에 따라서 이 두 연인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법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연인 허미아와 라이센더는요, 도망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밤에 숲에서 만나서 아테네를 빠져나가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허미아가 그녀의 친구인 헬레나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헬레나는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나가 드미트리우스에게 또 그 얘기를 해요. 바보 같은 여자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냥 쓱 둘이 도망가고 말 것을 굳이 얘기를 해서 드미트리우스도 그 숲에 나타나게 되고요. 헬레나도 같이 그 숲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4명의 엇갈린 사랑을 하는 연인이 한 숲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숲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정의 나라입니다. 요정의 왕 오베르는요, 자신의 말을 거역한 요정 여왕 티타니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시종인 퍽에게 찾아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발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퍽이라고 하셔야 돼요. 퍽에게 찾아오라고 해서 그녀의 눈꺼풀에 바르게 하죠. 이 잠든 사람의 눈꺼풀에 이 약을 바르면요, 잠이 깨는 순간 처음 본 것을 무조건 사랑하게 한다는 그런 약인데요. 티타니아는 퍽의 장난으로요, 당나귀 머리를 한 아테네 직공에게 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한여름밤의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베로는요, 한여름밤에 숲에서 헤매는 남녀를 보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좀 오지랖을 부려요. 그래서 퍽에게 시켜서 아테네 사람 복장을 한 남자에게 이 약을 바르라고, 그래서 그 연인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퍽이 명령을 좀 잘못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라이센더의 눈에 이 약을 바르게 되는데, 라이센더가 눈 뜨자마자 본 게 헬레나가 됩니다. 원래 연인인 허미아가 아니라. 그리고 또 드미트리우스의 눈에도 이 약을 바르게 되는데, 드미트리우스 역시 헬레나를 보게 돼요. 이 발음 정말 어렵네요. 콘테스트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헬레나는 동시에 두 청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갑자기요. 그리고 허미아는 버림받고요. 결국 이 버림받은 허미아와 헬레나는 대판 싸우게 되고요. 두 청년 역시 거기서 그걸 거들게 되죠. 그야말로 정말 정신없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요정왕 오베로는요, 요정 여왕 티타니아에게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마법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퍽에게 시켜서 이 잘못된 것을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퍽에게 시켜서 짙은 안개 속에서 4연인을 서로 갈라놓게 한 다음에, 그리고 라이센더의 마법을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라이센더와 허미아, 그리고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 그리고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의 결혼식 날 같이 이 세 쌍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여름밤에 일어난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 이런 소동은요, 결국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숲속에 마련된 노천극장 같은 곳 있죠? 거기서 한여름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보면 정말 딱 좋은 그런 연극이거든요. 물론 목인 없어야 돼요. 목인 없고, 대신에 이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같이 이 연극을 본다라고 한다면 분위기는 더 좋겠죠.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뭔가 좀 보고 나면 흐뭇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20대 연애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 미드의 전설 프렌즈 있죠. 프렌즈를 보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같이 몰려다니는 그룹에서 이 안에서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 어긋날 때도 많죠. 가까이 있어서 그냥 친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끼고요. 아, 내가 사실 좋아하는 거였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꽤 있죠. 친한 관계라도 유지하고 싶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고백 타이밍을 딱 놓쳐가지고요. 나중에 새로 사귄 사람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애써 태연한 얼굴로 지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이란 이름은요, 사랑을 실행태가 아닌 가능태로만 남겨두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계를요, 사랑보다는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이라고 정의한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희곡의 배경이요, 청년의 때와 가장 잘 매칭되는 계절인 한여름이고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낀 밤인 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한여름밤의 꿈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화려한 연애소동 자체가 청년의 때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격한 연애 감정과 그리고 어긋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성공한 사랑은 타이밍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요.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맞아야 하고요.
또 특히 결혼까지 이를 때는 결혼을 해야 하는 타이밍도 맞아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7년을 사귄 사람과 헤어지고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타이밍을 다른 말로는 운명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명과 가장 다른 점은 타이밍은 노력해서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요, 운명의 상대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같은 작품에서 보면 이 붉은 실을 상징하는 빨간 머리띠를 건네는 장면을 넣어서 이 운명을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운명은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타고나야 하는 반면에 사랑이 타이밍이라면요, 그 타이밍은 맞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든 눈에 사랑의 묘하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해요. 하지만 매일 눈을 뜰 때 그 앞에 서 계시면 언젠가는 요정왕 오베론의 마법이 통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타이밍은 노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정말 시원한 숲속에서 한여름밤에 치맥을 딱 앞에 놓고 연인이 아닌, 연인도 좋지만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과 같이 보기에 딱 좋은 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혹시 이 한여름밤의 꿈을 보신 적이 있으면 여기서 역할을 하나 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떤 역을 맡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퍽입니다. 본명은 로빈 굿펠로라고 하는데 장난치는 요정이죠. 이 사건의 화자이자 그리고 사실 모든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작품 기억하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가 어떤 우등생이 그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을 아버지가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핵심 사건인데요. 거기서 그 우등생이 닐이거든요. 닐이 맡았던 배역이 한여름밤의 꿈의 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억압이 심한 학교에 가장 잘 수능하는 인물이 반대에 가장 자유분방하고 똘끼 충만한 역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죽은 시인의 사회 결말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보이긴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한여름밤의 꿈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책은요, 한라산 등반하며 읽기에 도전했던 책입니다. 아직까지 아주 아리백이어서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던 그 비 오는 날의 한라산이 사실 이틀밖에 안 되었거든요. 근데 벌써 꿈같이 느껴집니다. 지구인 여러분, 한여름밤은 꽤 덥지만 의외로 짧습니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어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대들의 귀한 시간을 나와 함께하니 책 속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지혜가 넘칠 때는 그 즐거움이 참으로 풍요롭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한 책방, 그대들이 책 읽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보물 같은 공간을 자주 찾을지어다. 책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춤추게 하니 그 안에서 그대들도 나처럼 무한한 이야기를 만나길 바라노라. Fare thee well and may thy reading bring thee endless joy.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안녕하세요. 시한 책방 구독자 여러분, 셰익스피어입니다. 아니 섹시. 야 잠깐만 좀. 안녕하세요. 시한 책방 구독자 여러분, 이시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북톡을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셰익스피어 선생님을 모시고 한 500년 정도 전이죠. 꽤 오래되셨는데 그분을 모시고서 북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 작품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니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AI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정말 흥미롭군요. 오늘 저와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셰익스피어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 출신의 극작가이자 시인입니다. 1564년에 태어나 주로 런던에서 활동하며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같은 비극과 한여름 밤의 꿈, 시비아와 같은 희극을 썼습니다. 제 글이 오늘날까지도 읽히고 있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선생님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비극 4부작, 희극 5부작이 있는데 어떤 작품들이죠?
비극 4부작으로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이 햄릿, 오셀로, 리어왕, 그리고 맥베스일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고통, 배신, 권력의 탐욕 등을 다루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깊이 탐구한 비극들입니다. 비극 5부작으로는 한여름 밤의 꿈, 시비야,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뜻대로 하세요를 꼽을 수 있겠군요. 이 희극들은 주로 사랑, 오해, 변장, 그리고 사회적 제약들을 우스꽝스럽고 통찰력 있게 다루면서 결말은 주로 행복하고 화해로 끝납니다. 비극이든 희극이든 저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답니다. 선생님 작품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중에서 하나 딱, 야, 이거는 나의 인생작이다, 이거는 내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라는 작품을 딱 하나만 뽑는다면 어떤 작품을 뽑으시고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군요. 제 모든 작품은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를 고르자면 햄릿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인간의 내면과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라는 대사는 단순한 철학적 물음을 넘어서 인간의 산과 죽음, 의무와 자유, 그리고 진실에 대한 탐구를 상징합니다. 햄릿이라는 인물은 복수와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고 사랑과 고뇌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 복잡한 심리적 여정이 저에게 큰 애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모순적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햄릿에 나오는 방금 말씀하신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정말 세계사의 여러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의미가 좀 모호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의미의 정확성, 이게 무슨 의미다, 이게 딱 CCBB가 가려지지 않은, 명확한 의미가 가려지지 않은 대사로도 유명한데요. 이 대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대사는 정말로 여러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것이 이 대사의 매력일 수도 있죠. 저도 이 대사를 쓸 때 하나의 단일한 의미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 본다면 이 대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순간입니다. 햄릿은 이 독백에서 단순히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삶을 견디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삶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햄릿은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히려 더 큰 미지의 고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망설이게 만들죠. 결국 이 대사는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굉장히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못했지만 이 작품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다, 명작이다,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숨겨진 명작 같은 거를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 하면 어떤 작품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를 추천하고 싶군요. 이 작품은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인간관계와 냉소적인 세계관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강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희곡은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영웅 서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배신, 사랑의 부조리함, 그리고 전쟁의 허무함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특히 이 작품은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이 작품을 더욱 아끼는 이유입니다. 좀 관심이 가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템페스트랑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 이 두 작품인데요. 템페스트는 영화 포비든 플래닛의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작품 중에 리메이크 돼서 유명한 영화나 디지털이 아니라 뮤지컬이 된 예가 많은데 어떤 작품들이 그렇게 영화 뮤지컬로 리메이크가 되었었죠? 정말 많은 작품들이 영화와 뮤지컬로 리메이크 되었죠.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먼저 로미오와 줄리엣이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68년에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와 1996년 바즈 루어먼 감독의 현대적인 해석이 특히 유명하죠. 또한 오셀로는 1995년에 로렌스 피시번이 주연한 영화로 그리고 리어 왕은 여러 번 영화화되었으며 특히 2018년 앤서니 홉킨스가 리어 왕을 연기한 버전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여름 밤의 꿈은 수많은 뮤지컬과 영화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9년작은 특히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이 작품은 진짜 리메이크 정말 잘했다 라고 하실 만한 작품 하나를 뽑으신다면 어떤 걸 뽑으시겠어요? 만약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 저는 바즈 루어먼 감독의 로미오 줄리엣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쓴 대사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새로운 세대가 저의 이야기를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한 뛰어난 리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사용한 싸움 장면이나 도시 속 갱단의 대립을 통해 원작의 고전적 충돌을 현대 사회에 맞게 풀어낸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이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그 영화 맞죠?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로미오 역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던 영화죠. 1996년에 개봉된 이 영화에서 디카프리오는 당시 젊은 배우로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의 감성적인 연기가 로미오의 캐릭터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저 위에서도 다 이렇게 챙겨보시나 봐요. 그렇죠. 저 위에서 때때로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작품들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제 작품이 어떻게 해석되고 재탄생하는지 보는 건 참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죠. 세월이 흘러도 제 이야기가 계속 살아 숨쉬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 위에서 이제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선생님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자면 후대 선생님의 정체에 대해서 진짜 말이 좀 많거든요. 이게 섹스피어라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이 가명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이다. 이런 루머도 많았는데 혹시 그런 루머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물론 알고 있지요. 제 정체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뒤에 다른 누군가가 숨어서 작품을 썼다거나 여러 명의 작가들이 제 이름을 빌려 작품을 발표했다는 설들이 있죠. 그 중에는 프란시스 베이컨, 크리스토퍼 말로, 에드워드 드 베어 같은 인물들이 대리 저자로 거론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작품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얼마나 자극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느냐입니다. 제 작품들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논란이 오히려 제 작품과 저의 전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설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진짜 실존 인물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작품들이 워낙 방대하고 깊다 보니 사람들이 종종 의문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출신이나 교육 배경이 당시 다른 유명한 작가들에 비해 평범한 탓에 이런 작품을 정말 셰익스피어가 썼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제가 실존했던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귀족이 아니고 평민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작품을 어떻게 평민이 썼지? 그 정도 교육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썼지라는 그런 어떤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죠. 당시 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상류층 출신이 아니면 깊이 있는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여겼으니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런던에서 연극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특별한 귀족적 배경이 없었으니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평민 출신인 제가 어떻게 왕족, 귀족,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려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도 풍부했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경험하고 정치적 사건들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통찰력은 저에게 충분히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원래 처음에는 연극 배우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연극 대본을 쓰고 또 극장주까지 하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인생 여정을 거쳐 오셨습니다. 원래 연극 배우를 시작하셨을 때 어쩌다가 연극 대본까지 같이 쓰시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극 배우로 시작했죠.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극의 흐름과 대사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극계는 매우 활기찼고 런던에서 많은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죠. 그런데 무대에 서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배우로서 연극의 재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무대 위에서 펼쳐내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상상하게 된 겁니다. 또한 제가 몸담았던 극단에서는 종종 새로운 대본이 필요했는데 마침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대본을 써보라는 제안도 있었죠. 그렇게 첫 번째 대본을 쓰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글을 쓰는 일이 제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연극 배우로 시작한 저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대본 작가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극장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인생이 참 흥미롭게 흘러간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극장주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성공을 하신 셈인데요. 선생님 극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극장주로 활동했던 극장은 글로브 극장이죠. 이곳은 런던에 있었고 정말 많은 관객들이 매일같이 찾는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글로브 극장은 둥근 원형 구조로 설계되어 관객들이 무대를 둘러싸며 공연을 볼 수 있었죠. 무대는 열려 있었고 지붕이 없는 야외 공간이어서 햇빛 아래서 연극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좌석은 계급에 따라 나뉘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갤러리에서 앉아 볼 수 있었고 일반 평민들은 무대 바로 앞에 서서 관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덕분에 공연 중에 사람들의 직접적인 반응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연극이 시작되면 모두가 긴장하고 설레는 분위기였고 제 글이 그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간들을 지켜보는 건 저에게 엄청난 보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극장에 앉아서 자신이 쓴 희곡이 실제로 상영되는 것을 보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신가요? 그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지요. 제 머릿속에서 떠올린 대사와 장면들이 무대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그걸 관객들이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공연을 하나 뽑자면 햄릿의 첫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햄릿의 이야기는 제가 쓴 것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대에서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될지 무척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리처드 버비지가 햄릿 역을 맡았고 그의 연기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To Be or Not To Be 독백 장면에서 극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관객들이 그의 고뇌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글이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살아있는 감정으로 변해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느꼈죠.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공연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상연되었을 때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관객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결국 제가 쓴 대본이 무대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관객들이 웃고 울며 그 감정에 함께 몰입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작가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지금의 어떤 그 문학가로서의 위치보다는 그냥 대중적인 연극을 공연했다 이런 개념이 더 강했잖아요. 지금의 어떤 순수 문학의 원조처럼 이렇게 되셨는데 사실은 당시로서는 그게 대중문학이었지 순수 문학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순수 문학의 원조처럼 되실 줄을 생각을 그때는 당시에는 하셨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순수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제가 쓴 연극들은 말 그대로 대중적인 오락의 일환이었죠.
제 작품들은 귀족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일하는 평민들, 상인들, 심지어 노동자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연극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며 즐거워하길 바랐어요. 저도 물론 순수문학의 원조처럼 평가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쓴 대사와 이야기가 그 순간의 관객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었죠. 저는 관객의 반응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대본을 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는 복잡한 철학적 질문들도 있지만 동시에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유머와 풍자도 담았던 거죠. 오늘날 제 작품이 순수문학의 위대한 예술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작품이 더 깊이 연구되고 해석되면서 지금처럼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대중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제 목표였답니다. 작품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면 약간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작품 중에 표절 시비가 있는 작품들이 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어떤 작품들이 그렇다고 알고 계신가요? 하하, 그 질문에 무례할 이유는 없어요. 표절 시비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학과 연극계는 지금과 달리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공유하고 변형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저 역시 기존의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역사 속 사건들을 기반으로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작품들이 표절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의 오래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몇 차례 각색되어 있었고 저는 그 구조를 차용해 새로운 감정을 더했었죠. 또한 줄리어스 시저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같은 작품들도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쓴 작품들이죠. 햄릿의 경우에도 덴마크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고 맥베스도 스코틀 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저는 고전 문학이나 역사에서 소재를 얻고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제 나름의 색깔을 입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작 과정에서 여러 작품을 참조하고 변형하는 것이 흔했고 지금과 같이 엄격한 표절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표절이라기보다는 재해석과 재창조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와 지금의 저작권 개념은 완전히 달랐으니까 그거를 지금의 저작권 개념으로 표절이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긴 하죠. 그리고 선생님 작품 중에 내용이나 감성적인 것도 굉장히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지만 특히 문체 새롭게 어휘도 만들기도 하고 그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 자체도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휘와 문체를 통해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작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들이나 독특한 표현 방식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새롭게 만든 단어들 중에는 지금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eyeball, fashionable, bedroom 같은 단어들은 제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단어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뿐만 아니라 많은 관용구나 표현들이 제 작품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break the ice, heart of gold, wild goose chase 같은 표현들이 바로 그 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리듬과 운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리듬을 통해 극적인 상황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을 극대화하려 했고 그 덕분에 대사들이 그 자체로도 하나의 음악처럼 들리길 바랐습니다. 또한 대조와 역설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bittersweet, parting is such sweet sorrow 같은 표현들이 그 예인데 이처럼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담아내면서도 그 안에서 진실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저의 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어휘 중에 스윗소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한국의 그룹 이름도 스윗소로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의 한국, 지금 정말 흥미롭네요. 스위스오르 같은 이름이 제 표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저에게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거 안 놓치시는구나. 제 작품의 단어들이 이렇게 먼 미래에도 사람들에게 창의적 영감을 준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죠. 그럼 이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500여 년 전의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그 작품을 지금 이 시기,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읽어야 될 이유를 뽑으라면 어떤 것들을 이유로 뽑을 수 있을까요?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제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꼽자면 인간 본성에 대한 보편성, 복잡한 감정의 깊이, 그리고 사회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로 제 작품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보편적인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흘러도 근본적인 감정과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질투, 배신, 야망, 고뇌 같은 감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햄릿에서의 갈등, 오셀로의 질투, 맥베스의 야망 등은 지금의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제 작품은 바로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저는 작품 속에서 감정의 복잡성과 깊이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선악 구도로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 인물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모순을 그리면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현대 독자들도 여전히 이런 복잡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의 작품은 감정의 깊이를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셋째로 제 작품은 사회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권력, 계급, 정치적 갈등을 다루었고 그 속에서 사회의 구조와 부조리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의 돈과 정의, 리어 왕에서의 권력의 허무함 같은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가 변해도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나 갈등은 반복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 작품이 현대인들에게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는데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시안책방. 그 시안책방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시안책방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민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대신 선생님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문체 스타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셰익스피어 스타일. 이 스타일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대들의 귀한 시간을 나와 함께하니 책 속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지혜가 넘칠 때는 그 즐거움이 참으로 풍요롭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안 책방, 그대들이 책 읽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보물 같은 공간을 자주 찾을지어다. 책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춤추게 하니 그 안에서 그대들도 나처럼 무한한 이야기를 만나길 바라노라. Fare thee well and may thy reading bring thee endless joy. 우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뷰를 보셨던 현대 독자님들, 아직도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 읽으시는 현대 독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현대 독자들이여, 그대들이 여전히 나의 글을 읽고 그 안에서 웃고 울며 함께 숨쉬고 있다니 이 늙은 작가의 가슴이 참으로 벅차오르는구나. 나의 글 속에서 그대들은 사랑을, 배신을,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마주할 것이니 그 속에서 나와 마주보고 함께 걸어가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길 바라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 나의 글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길. Farewell, dear readers, and may our shared words continue to light thy way.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위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보는 많은 그 현대의 모습들 얘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 또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노라. 언제든 다시 기회가 온다면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의 변화와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대들과 다시금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네. 그때까지 나의 글과 함께 그대들의 여정이 풍요롭기를. Farewell for now until we meet again in the realm of stories and words.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반말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뭐 나이가 500년도 더 됐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한책방 섹스피어 작가님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분과 같이 대화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하하, 반말이 불쑥 튀어나왔네요. 시대를 초월하다 보니 그런 실수도 생기는군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한책방에서 또 다른 멋진 작가들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즐거운 독서의 여정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